자, 간이과세 이제 계산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간이과세 계산 구조. 일단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이 매출세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게 아니죠. 납부세액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납부세액은 공급 대가의 10% 한 다음에 업종별 부가가치를 곱한다. 거기에다가 이제 60분 뒤에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는 과수형 변경 시의 재고 납부세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 재고 납부세액이 뭔지는 제일 마지막에 얘기할 거예요. 요것도 납부세액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납부세액 여기에다가 플러스 재고 납부세액까지 더한 금액이 전체 납부세액이 되는 거예요. 재고 납부세액은 딱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과세로 변경된 그 첫 번째 과세 기간에만 생기는 거예요. 그때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고요. 아시겠죠? 일반이었다가 간이과세자가 된 첫 번째 과세 기간에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제일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아무튼 공급 대가에다 10% 곱하고 업종별 부가치로 곱한 금액과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된 첫 번째 과세 기간에 되는 재고 납부세까지 더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돼요. 자, 거기다가 공제세액을 4개를 빼는데 간이과세자의 공제세액은 4개예요. 4개. 4개인데 그 4개 중에서 2, 3, 4번은 이미 일반 과세자일 때 설명을 했어요. 똑같아요. 차이가 하나 있는데 기본적인 건 똑같아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 세액공제. 전송이라는 말이 생각되는데 아무튼 발급세액공제 또는 발급 전송세액공제. 얘는 그거를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왜냐면 간이과세니까 직전 과세 기간에 공급 대가가 얼마 미달해요. 1억 400 미달하죠. 우리가 이 전자세금에서 발급 전송세액공제는 대상자가 누구였는데 일반 과세자일 때 직전 연도에 공급 가액이 그거는 이제 그 신용카드 배출금 발행세액공제 적용 제외되는 사람이 10억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였고 막 헷갈리면 안 되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일반 과세자일 때 8천만 원 이상만 되더라도 지금 이제 전자세금에서 발급을 해야 되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3억 이상인 자들이 전자세금 발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몇 년 사이에 채 5년도 되기 전에 갑자기 3억이 안 된 사람들도 전자세금에서 발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잖아. 그래서 3억 미만인 개인 사업자들인데 8천 이상이어가지고 이제 전자세금에서 발급을 하게 되면 그래? 그러면은 너네들은 발급 전송까지 제대로 하면 발급하고 다음날까지 국세청자 전송까지 제대로 하면 내가 세액공제 해줄게. 건당 200원 연한도 100만 원 해가지고 세액공제 해줄게. 근데 어차피 얘는 1억 400 미달하는 자니까 3억 미만이 무조건 미만인 거니까 3억 미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간이과세자도 8천만 원 이상인 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간이과세도 뭐를 발급해야 되니까요. 그 사이에 8천과 1억 400 사이에 전자세금에서 발급을 해야 되거든요. 하면 걔네들은 무조건 세액공제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3억이 안 되는 자니까. 똑같이 건당 얼마? 200원 그죠? 연한도 얼마? 100만 원.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신용카드 배출비 등에 대한 발행세액공제. 그죠? 이거 대상자 누구였어요? 영수증 발급 대상자. 영수증 발급 대상자는 최종 소비자랑 거래하는 업종 그리고 특례 간이과세자. 그럼 특례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 간이과세자도 최종 소비자랑 거래하는 업종이라면 신용카드 배출비 등에 대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아무튼 그런데 제외되는지 아무리 영수증 발급 대상자를 할지라도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 가액 10억 원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제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10억 초과하는 개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 배출비 등을 발행하면 무슨 대상자에게만 하면 영수증 발급 대상자에게만 하면 신용카드 배출비 등에 대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그죠? 공급 다시 얘기할게요. 뭐기만 하면 영수증 발급 대상자기만 하면 그죠? 특례 간이과세자거나 최종 소비자랑 거래하는 업종이기만 하면 그러면은 신용카드 배출비 등에 대한 발행세액공제를 받는 겁니다. 발행가액, 공급 대가의 1.3% 연한도 1,000만 원 해가지고 받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세금공제는 무슨 신고할 때? 확정 신고할 예정 신고 때는 안 되죠. 확정 신고할 때 전자적 형태로 신고하게 되면 그러면 10,000원 공제해 주겠다. 그죠? 그래서 2, 3, 4번 똑같은데 차이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환급이 없다 보니까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을 뺄 때에 납부세액보다 공제세액이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제세액은 뭐를 한도로 한다? 이 공제세액은 납부세액을 한도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제세액은 납부세액을 한도로 한다. 그러니까 환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자신고세액 공제 10,000원도 잘 보세요. 10,000원도 납부세액에서 빼는 거죠. 그만큼 10,000원을 빼는 거죠. 자, 일반 과세자하고의 차이점을 얘기해 볼게요. 일반 과세자에서는 이 1번 요거 없었고 이게 3개 얘기했었잖아요. 경감공제세액 3개 얘기했었는데 일반 과세자 여러 개가 있는데 특정 업종들한테만 적용되는 거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만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하면서 일반 과세자의 경감공제세액은 3개, 요 3개 얘기했었잖아요. 그 3개를 지금 볼게요. 지금 보려고 그때 넘어갔던 게 있어요. 이거 복습하실 때 그 본 사람은 와 이거 나는 진짜 누가 질문을 딱 나한테 했잖아. 그러면 와 그런 거 질문하면 오 예리한데, 오 곧 되겠는데 딱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건데 질문이 안 왔어. 복습을 안 했는지 질문이 안 왔어. 응? 825페이지 아니다. 825가 아니라 어디냐면은 그게 7장에 846에서 847페이지에 이제 세 공제가 지금 거기 있거든요. 그 중에서 그 3번 빼고 1, 2, 4번만 알면 된다. 이거 설명 앞에서 이미 설명드려가지고 쭉 읽어줬는데 846에서 847 찾았어요? 자 그러면 제가 뭐를 질문을 하길 바랬냐면 신용카드 배출료 등에 대한 발행세액 공제 보세요. 제일 표 바로 위에 맨 마지막에 발급식 신용카드 배출료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뭐로 됐어요?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그죠? 그리고 4번 보세요. 4번. 3번도 보고 4번도 보세요. 다음의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전자신고세액 공제도 하면은 발급하고 다음날까지 구세주 전송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근데 2번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칸 2개 중에 뭐만 보면 된다고 그랬죠? 위에 칸만 보면 된다고 그랬죠? 위에 칸만. 그 위에 칸만 보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납부자가 직접 전자신고 방법으로 부가세를 확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10,000원을 납부세액에서 10,000원을 공제하거나 뭐라고 되어 있죠? 나 이거 물어볼 줄 알았지. 나머지는 다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되는데 전자신고세액 공제만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납부세액에서 10,000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난 이거 물어볼 줄 알았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반 과세자예요 지금. 일반 과세자인데 매출세액이 뭐 500만 원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매입세액이 뭐 예를 들어서 얼마라고 할까요? 450만 원이야. 자, 그럼 납부세액이 얼마야? 그렇죠. 이거 뭐 너무 쉽지. 네, 근데 여기에서 신용카드 매출표 등에 대한 발행세액 공제를 계산했더니 공급 대가에 뭐 1.3% 이렇게 하고 또 전자세에서 발급해가지고 막 하고 그런 것들 이제 지금 신용카드 매출표에 대한 발행세액 공제, 그 다음에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세액 공제. 근데 얘네들이 합계 금액이 예를 들면 얘가 얼마냐면 40만 원이야. 근데 얘가 얼마냐면 얘가 12만 원이야. 합계가 얼마지? 얘는 얼마인데? 얘하고 얘는 어디에서 공제한다고만 돼 있어요? 에서 공제한다고만 돼 있지. 그러면 납부세액을 한도로 한다는 의미야. 납부세에서 공제만 하는 거야. 즉 금액이 더 커졌을 때 그러면은 만약 이 금액이 더 커지면 뭐 해주지 않는다는 거지? 환급해주지 않겠다. 납부세액에서 공제만 하는 거야. 납부세액 공제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12만 원이야, 10만 원이야. 아무튼 합해가지고 얼마밖에 안 되는 거야? 50만 원.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여기 뭐가 있지? 전자신고한 거야. 얼마지? 전자신고세액 공제가 10,000원이잖아. 그죠? 10,000원. 그 10,000원은 납부세에서 공제만 해, 환급세액에 가산도 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납부세액 이렇게 되면 납부세액이 얼마 되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 만 원. 즉 만 원만큼 뭐 받을 수 있죠? 환급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전자증후세액 공제는 납부세액 공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자증후세액 공제가 납부세액에서 차감을 하는데 금액이 남잖아. 그럼 환급세액에 뭐도 돼? 가산도 돼. 납부세액 공제뿐만이 아니라 뭐도 돼? 환급세액에 가산도 돼. 근데 그건 유일하게 지금 경감공제세액 중에서 뭐만 그렇게 돼 있어요? 뭐만? 전자증후세액 공제만 그렇게 돼 있어요. 전자증후세액 공제만. 나머지 세액 공제는 그냥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얘는 납부세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의 전자증후세액 공제는 환급이 돼. 납부세액에서 다른 빼고 했는데 예를 들면 빼고 했는데 6천 원 남았어 이제. 그러면 근데 마이너스 만 원 해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얼마 되는 거지? 마이너스 4천 원. 그렇죠.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돼? 얘는 납부에서 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돼? 환급도 돼. 그런 표현이에요. 그게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간이과세자를 볼까요?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에 지금 제가 저 매입 세금계도 중에서 추세액 공제를 빼고 나머지 볼게요. 자 보세요. 전자세금계에서 발급세액 공제 897페이지 가로 2, 가로 3, 가로 4가 다 있지. 그렇지. 근데 거기 가로 2 뭐라고 돼? 전자 그래서 발급세액 공제도 다음의 금액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그 다음의 금액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또 신용카드 배출 등의 발행세액 공제도 다음의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자, 근데 얘는 뭐도? 전자증후세액 공제도 납부세액에서 만 원을 공제한다. 끝. 왜? 얘는 뭐가 없으니까. 환급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자증후세액 공제가 일반 과세자의 전자증후세액 공제랑 간이과세 전자증후세액 공제가 똑같이 만 원이긴 하지만 완벽히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왜냐하면 간이과세는 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환급이 얘하고 얘는 어차피 환급이 안 됐거든. 어차피 환급이 안 되고 납부세에서 공제만 가능했거든. 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전자증후세액 공제가 일반 과세자일 때는 환급도 됐거든. 납부세액에서 환급 빼고 금액이 만 원이 안 남았어. 그러면 전자증후세액 공제 만 원 하게 되면 예를 들면 2천 원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8천 원 환급도 됐단 말이야. 일반 과세자는. 근데 얘는 빼고 2천 원 남았어. 그럼 전자증후세액 공제 얼마밖에 안 되는 거야? 2천 원. 얘도 이게 전부 다 납부세에서 뭐 하는 거니까 공제한다. 아, 그래서 그 얘기가 얘네들은 전부 다 뭐를 한도로 한다? 납부세액을 한도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뭐가 안 돼요 지금 얘네들? 환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2, 3, 4번이 내용이 완전히 똑같잖아. 보니까 계산하는 거 내용이 완전 똑같아. 얘는 만 원, 얘는 공급대가의 1.3% 연한도 1,000만 원, 얘는 건당 200원의 연한도 100만 원. 내용이 완전히 똑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라고요. 얘하고 얘는 진짜 완전히 똑같지만 얘는 사실 살짝 달라요. 그죠? 일반 과세자는 전자증후세액 공제가 뭐가 가능한데? 환급이 가능한데. 간이과세자의 전자증후세액 공제는 아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환급이 안 되는 거예요. 간이과세 자체가 뭐가 없으니까. 환급이 없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보세요. 그럼 여기 뭐만 알면 돼? 자, 이거 차이 나는 거 좀 설명드렸어요. 이해되는 거 맞아요, 지금? 그러면 뭐만 얘기하면 되죠, 우리가 여기서. 매입 세금계산 등에서 추세액 공제. 자, 매입 세금계에서 등 하는 거 보니까 세금계에서 등 하면은 뭐까지 그렇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까지 다 포함하는 거야. 그죠? 근데 걔네들이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안 받잖아. 매입세액 공제를 안 받고 그냥 업종별 부가가치를 대신 곱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세액 공제를 안 받으니까 간이과세자가 여러 사업자들로 매입을 막 했거든요. 근데 어차피 매입세액 공제를 안 받으니까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든지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든지 이거를 제대로 제출을 안 하는 거야. 어차피 제출해봤자 의미가 없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으니까. 이해돼요 지금? 그러니까 제출을 안 해. 근데 지금 문제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이걸 좀 제출해주면 얘네들한테 물건을 매출을 한 다른 사업자들의 뭐를 크로스 체크를 좀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자꾸 그런 걸 제출을 안 하니까 유도하려고 야 니네 매입세액 공제 즉 공급가액의 10% 해당되는 매입세액 공제는 못 받지만 네가 세금계산 수취한 거 있어? 그러면 그거 합계표 제출해. 너 신용카드 매출표 등 수취한 거 있어? 그럼 그거 수령 명세서 제출하잖아. 그러면 그 공급 대가에 공급 가액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공급 대가로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공급 대가에
0.5%는 세액 공제 해줄게. 그러니까 공급 가액의 10%는 아예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는 건데 그건 안 되잖아. 뭐를 대신 곱해주기 때문에. 업종별 부가가치로 곱해주는 거니까 매입세 공제해주는 거 대신에 업종별 부가가치로 곱해주는 거잖아요. 추가로 너 그거 합계표 또는 신용카드 배출부 등이라면 수령 명세서를 제출하면 그러면 해당 공급 대가의 몇 퍼센트는 0.5%는 세액 공제해 줄 테니까 제출해. 그러면 그것도 좀 되잖아. 그러니까 제출해 안 해? 제출해. 제출하면은 그 간이과세자한테 공급을 한 사업자들의 매출액을 가는 데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이해되세요 지금? 도움이 됩니다. 이게 그거예요. 매입 세금계 등에 대한 수수세액 공제가 그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밑에 좀 나오는데 공급 매입한 물건의 공급 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입한 공급 내가 다 준 거죠.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다 준 거죠. 그 공급 대가의 몇 퍼센트요? 0.5% 곱한 것만큼은 세액 공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매입세금 등에 대한 수치세액 공제를 말하는 겁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가산세는 간이과세자의 가산세는 진짜 그것도 2차 유예생들한테만 해요. 간이과세자의 가산세는 2차 유예 때만 하고요. 2차 동차 때도 안 해요. 2차 유예 때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하면 가산세 낸다. 근데 그 중에서 요거 하나만 지금 1차 때는 원래 미등록 가산세는 일반 과세자의 미등록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언젠가는 등록 신청할 거 아니에요. 직전일까지 발생한 전체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했잖아요. 자, 근데 이제 간이과세자가 사업 개시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안 했어. 그럼 얘도 미등록 가산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간이과세자는 뭐라고 해? 공급 대가 그리고 1%가 아니라 0.5%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나머지 몰라도 돼. 간이과세자일 때의 가산세는 요거 하나만 미등록 가산세 등록 신청 일의 직전일까지 발생한 공급 대가의 0.5% 낸다. 자, 그 다음에 예정 부가 고지세인데 과세기간이 1년이죠. 그래서 1월 25일 날 딱 한 번만 확정 신고하는 거예요. 간이과세는 과세기간이 1년이니까 내년도 1월 25일 날 확정 신고 딱 한 번 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너무 거치는 게 없으니까 중간에 6개월을 예정 부가 고지 기간이라 그래요. 예정 부가 기간에 6개월 예정 부가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고지서를 보내요. 어떻게? 직전 과세기간이 1년이잖아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으로 해서 그렇죠. 그래서 고지서를 보내요. 언제? 중간이니까 6월까지 해가지고 언제? 7월 25일 날 내겠죠. 고지서의 납부기간 7월 25일이거든요. 7월 초에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래서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납부하면 된다. 걔를 예정 부가 고지 세액이라고 해요. 그럼 기납세액이니까 나중에 확정신고할 때 1년치 거 다 신고하면서 이거를 기납세액으로 빼면 되죠. 자, 근데 간이과세자는 일반 과세자랑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게 간이과세자도 좀 이따 이제 보겠지만 간이과세자도 예정 부가 기간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고납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게 아니라 6개월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로서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좀 이따 이제 볼 건데 그러면 예정 부가기간은 6개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간이과세로서의 부가가치세를 직접 신고납부를 했단 말이야. 할 수 있는 경우나 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돼서 했단 말이야. 그러면 자, 우리 일반 과세자는 예정 신고납부를 하게 되면 확정 신고할 때는 얘는 이미 신고한 거니까 빼고 뭐만 했었죠? 그렇죠. 4, 5월 달 것만에 대한 것만 이때 신고하면서 혹시라도 누락된 거 있으면 포함시켰죠. 이미 신고한 번호를 또 신고하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고지서는 신고 안 했으니까 전체 신고하면서 기납세로 빼고요. 자, 근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 얘가 중간에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해서 6월 30일 예정 부가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간이과세로서의 부가가치세를
언제까지? 7월 25일까지 뭐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신고 납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거나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간이과세는 원칙적으로는 예정부가 고지를 받는 건데, 예정부가 납부 고지서를 받는 건가 원칙인데, 그래서 그 고지서에 적힌 금액 내면 되는 그게 원칙인데, 이걸 신고 납부 할 수 있는 경우, 해야 되는 경우가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좀 이따 볼 건데, 그래서 이렇게 신고 납부를 했어. 그래서 그 해야 되는 경우라서. 자, 그럼 이제 내년도 1월 25일 날 일반 가세는 이미 신고한 거는 빼고 이걸 신고해야 되는 거죠. 만약 그대로 적용된다면 얘도 7월부터 12월까지 것만 신고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정 부가 기간에 대한 부가가세를 신고 납부했다 할지라도요, 확정 신고할 때 간이과세는 무조건 1년치 걸 신고해요. 일반 가세랑 달라요. 그럼 1년치 걸 신고하기 때문에 얘도 예정 부가고지세액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납부세액처럼 빼야 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간이과세자는 예정 부가 기간에 대한 부가세를 뭐 했다 할지라도, 신고 납부했다 할지라도, 그랬다 할지라도 확정 신고할 때 무조건 이게 예정 부가 고지서가 날라왔든 예정 부가 기간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 납부했든 어떻게 했든지 간에 간이과세자는 무조건 확정 신고할 때 1년치 걸 다 신고하면서 얘네들이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여기에 예정 부가 고지세액만 빼는 게 아니라, 또는 예정 부가 기간에 대한 부가세 신고 납부한 것도 기납부세액처럼 뺀다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신고 납부를 6개월치 걸 했다 할지라도 확정 신고 때는 무조건 1년치 것 무조건 신고하는 거예요. 간이과세는 무조건. 특이하죠? 일반 과세랑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 부가 고지서로 납부한 거랑 예정 부가 기간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한 거랑 무조건 둘 다 기납부세액처럼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때 일반 과세자는 이게 이때 신고 납부하면 이때 요것만 신고하는 거니까 얘가 기납부세액으로 빠지는 게 아니죠. 어차피 확정 신고할 때는 이미 신고한 걸 빼고 4, 5월 달 것만 신고하는 거니까 혹시 누락된 거 있으면 추가하는 거고, 얘가 여기서 기납부세액으로 빠지는 게 아니죠. 얘는 그게 아니라 얘가 예정 부가 고지서로 납부하든 신고 납부를 하든 무조건 확정 신고할 때 1년치 거 다 신고하면서 얘가 기납부세액으로 빠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특이하죠. 그리고 저장소 세액공제도 좀 특이하죠. 뭔가 특이한 거 하나하나씩을 지금 다 체크를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지금 이런 것들은 막 암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그렇구나, 좀 특이하구나. 응?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그냥 지금 탁탁 아예 그냥 머릿속에 박아놓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또 이 얘기도 할게요. 직전 과세 납부세액의 절반으로 냈잖아. 그랬더니 이제 누가 이제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러면 돌아서 1년치 거 다 해가지고 그래서 했고, 그다음에 얘가 부가고지가 됐든 신고 납부했든 그러면 뺐더니 이 금액이 더 커가지고, 그럴 수 있죠. 만약 부가고지 같은 경우는 직전 1년 동안에 간이과세 납부세액이 훨씬 금액이 커가지고 그게 절반으로 해서 뺐더니 이번엔 진짜 장사가 안 돼가지고, 이해되세요? 금액이 얼마 안 돼. 거기서 이거 뺐더니 이게 뭐가 될 수도 있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이너스가 되면 간이과세는 환급이 없으니까, 그럼 예를 들면은 중간에 신고 납부했던 중간에 또는 뭐 했던 예정 부가 고지가 됐던 이 신고 납부했던 고지했던 이 금액이 얼마냐면,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100인데 근데 1년 동안 해서 계산한 금액 요게 예를 들면 80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랬더니 아니 환급이 없다면서. 자, 이거 환급 돼야 안 돼? 환급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왜 말이 갑자기 또 멈춰지는 거야? 환급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환급? 이거는 당연히 환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환급세액이 없다는 거는 1년 동안 세금이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1년 동안 얼마 낸 거야 아무튼. 그렇죠. 80을 낸 거지. 그 중간에 너무나 많이 내가지고 이제 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년에 얼마나 내는 거야 그러니까 80을 내는 거죠. 이걸 우리가 말하는 이 환급은 우리가 말하는 환급이 없다 해서 환급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환급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1년 동안의 부가가치가 마이너스 될 일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1년 동안 마이너스가 아니죠. 1년 동안 얼마나 낸 거예요? 80은 낸 거잖아. 저 20원 돌려줘야죠. 원래 1년 동안 80인데 중간에 얼마나 냈으니까 100원 냈으면 20원 돌려주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도 얼마나 낸 거야 1년 동안? 그래도 80은 낸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거는 당연히 저거는 돌려줘야 되는 거 맞아요. 저거는 그죠? 저거는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차감 납부세 계산하면은 이것도 이건 일반 계산 똑같습니다. 그 중에 몇 퍼센트는요? 25.3%는 뭘로 전환한다고 그랬어요? 지방세로 전환한다. 그걸 지방 소비세라고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다 뿌려준다고 그랬죠. 그렇죠. 다른 데로 그 기준에 따라서 뿌려준다. 그래서 그 중에 74.7%만 국세인 부가가치가 되는 거다. 근데 우리나라부터 다 내는 거고요. 그걸 세무서에서 알아서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나눠서 내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볼게요. 여기 이제 들어가야 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있죠. 여기 들어가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이게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음식점도 하고 있는데 숙박업도 있어. 둘 다 과세. 둘 다 과세인 경우, 인 경우예요. 자, 그때 저기 들어가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음식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가정하는 거야. 음식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고요. 숙박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5%라고. 문제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주어집니다. 가정치로 다 주어져요. 저렇게 이제 가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공급 대가가 음식점에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매출액을 말하는 거잖아요. 음식점 매출액이 얼마냐면 2천만 원. 공급 대가가, 숙박업의 공급 대가는 3천만 원. 근데 공통 음식점하고 숙박업에서 공통 공급가액이 지금 1,000만 원 있는 거야. 아니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내가 강원도에서 펜션에 펜션. 근데 펜션 하는데 뭐도 포함돼 있어? 여기 강원도에 펜션 하는데 여기 와서 사람들이 고기만 먹고 갈 때도 있고 와서 잠만 자고 갈 때도 있고, 아니면 패키지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갈 수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그게 내가 매출이 생겼는데 어떤 매출이 생긴 거지? 공통으로 지금 패키지로 지금 한 상품이 팔린 거야. 인터넷에 패키지 상품 올려놨더니 와서 이 사람들이 패키지 상품을 구입을 한 거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음식점, 딱 1층은 음식점이고 2, 3층은 지금 잠자는 데야. 내가 사람들이 와서 그냥 늦게 와가지고 잠만 자고 가는 사람도 있고, 와가지고 밥만 먹고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밥 먹고 잠자는 걸 패키지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딱 인터넷에 올려놨더니 그 상품을 구입한 사람도 있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응? 그렇게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음식과 숙박업에 같이 사용하던 재화를 팔 수도 있죠. 사업용 유형 자산을 음식점과 숙박업에 같이 사용하고 있던 냉장고를 파는 거야. 공통 사용자를 공급한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업종의 부가가치는 어떻게 할 거냐? 얘는 납부세 계산은 잘 보세요. 공급 대가의 10%에 몇 퍼센트? 자, 얘는 3천만 원에 10%에 25%. 자, 얘도 공급 대가잖아. 1,000만 원에 10%에 얘는 업종의 부가가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업종의 부가가치를 이 공급 대가로 가중 평균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5%는 5천만 원 중에 2천만 원. 15%는 몇 퍼센트? 5천 중에 2천만 원이니까 몇 퍼센트죠? 40%. 25%의 업종의 부가가치율은 공급 대가로 가중 평균한 5천만 원 중에 몇 퍼센트? 얼마? 3천만 원? 60%. 이게 공급 대가로 가중 평균한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되는 거예요. 15%에 40%, 25%에 60%. 그럼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21%. 뭘로 가중 평균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고요? 음식점과 숙박업의 공급 대가로 가중 평균한. 15%는 5천만 원 중에 2천만 원, 25%는 5천만 원 중에 3천만 원 해가지고 더한 거죠. 뭘로 가중 평균한 거라고요? 공급 대가로 가중 평균한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살짝 바꿔볼게요. 여기는 지금 안 적어놨는데, 그럼 이게 내가 간이과세자인데 저거는 음식점과 숙박업은 둘 다 과세죠. 근데 내가 음식점과 정육점을 하는 거야. 과세와 면세. 그럴 수도 있잖아. 그건 여기 안 적어놨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여기 보세요. 음식점이 지금 얼마냐면 음식점이 8천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8천만 원. 자, 정육점이 어차피 이건 면세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공급 대가 가지고 하면은 어차피 얘는 면세니까 과세가 안 되는 거니까 1억 400만 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 가지고 지금 내가 간이 과세가 맞아요. 근데 음식점하고 정육점에서 같이 쓰던 냉동고를 판 거야.
1,000만 원에 판 거야. 됐어요? 자, 음식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몇 퍼센트냐면 15%야. 얘는 없죠. 면세니까. 면세니까 뭐 업종별 부가가치율 이런 거 없죠. 자, 그럼 이제 납부세액이 얼마가 되는 거냐 볼게요. 납부세액은 자, 일단 얘 8천만 원에 10%에 15% 하면 되죠. 예, 없죠. 면세니까. 과세가 안 되는 거니까 얘는 없죠. 문제는 얘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과세 면세를 하니까 겸용사업자잖아. 과세 면세라는 겸용사업자. 이 별도의 간이과세에 따로 언급이 없는 거는요. 일반 과세자 규정을 준용하는 거야. 일반 과세자 규정을 준용하되 잘 보세요. 준용하되 만약 안분 계산을 필요할 때 일반 과세자에서는 공급 가액을 썼다면 얘는 공급 가액 자리에 뭐가 쓰면 되는 거예요? 공급 대가를 쓰면 되는 거야. 다시 별도로 일반 과세자 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따로 없는 것들은 그러니까 간이 과세자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들은 무슨 규정을 준용한다? 일반 과세자 규정을 준용하되 안분 계산할 때 공급 가액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된다? 공급 대가가 들어가면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준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 일반 과세자에서 과세 면세 일반 과세자의 과세 면세 겸용사업자가 공통사용자를 팔았지. 그때 우리 뭘 계산했었지 그때? 그렇지. 과표. 자, 그러면 우리 간이 과세자는 과표가 뭐죠? 세율에 곱해지는 거. 그 과표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만 하면 되죠. 이만 알면 과세표는 곱하기 몇 퍼센트? 10%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 이 과표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과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과표는 공급 가액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공급.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거 좀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공급 여기 지금 공급 대가 얼마? 1,000만 원 곱하기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뭐가 들어가죠? 해당 과세견이 아니라 직전 과세견의 총 공급 가액이 아니라 공급 대가분의 직전 과세견의 과세 공급 대가가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따로 문제에 주어 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전이 아니라 뭐니까 해당 과세기니까. 그래서 여기에 직전 과세 기간에 뭐 음식점과 정육점의 공급 대가가 얼마인지 문제에서 이제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직전 과세기에 해당 과세는 여기 있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직전 과세기간에 공급 대가가 얼마인지 봤더니 음식점이 뭐 예를 들어서 뭐 6천만 원이고 정육점이 4천만 원이었다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공급 대가 그러면은 총 직전 과세 총 공급가액 얼마 분의 1억 분의 직전 과세의 과세 공급가액이 얼마? 6천만 원. 여기 얼마 들어오는 거예요? 600만 원에 10%에 15% 곱한 금액 하는 거예요. 얘는 그대로 여기를 고치는 거야. 얘가 아니라 여기가 직전 과세계는 여기 과표를 안부 계산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과표를. 그리고 이게 과세가 되는 거니까 10% 안 되면 업종 부가가치율 그냥 그대로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 되는 여기 이거 얼마고요? 120만 원? 얘 얼마고요 이거? 9만 원? 그죠? 그러면은 9만 원 맞아요? 9만 원? 그래요? 9만 원. 자꾸 먹을 거 생각해서 그래. 아무튼 자 그러면 자 그러면은 얼마예요? 그럼 129만 원. 129만 원이 납부세액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뭐만 갖고 지금 얘기했죠? 과세. 1차에서는 과세가 나와요. 지금까지 과세 면세가 나온 거는 2차에서 딱 한 번. 2차도 과세만 나왔다가 딱 한 번 2차에서 과세 면세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 과세 면세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교재에는 적어놨어요. 거기다 교재 보시면은 896페이지에 참고는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
가치율 계산해가지고 896 제일 위에 그거는 지금 간이과세가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해서 업종별 실질교섭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해야 될 부가가치는 다음과 같다. 896페이지 제일 위에. 그때 그거는 지금 둘 다 두 가지 이상의 업종이니까 다 과세가 되는 업종. 그때 이 부가가치 이것만 얘기해요. 여기 들어가야 되는 부가가치율은 이렇게 뭘로 가중평균한 부가가치율로 한다? 공급 대가로 가중평균한 부가가치율로 하는 거예요. 가중평균 부가가치율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세부사항에 뭐라고 돼 있죠?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 표준 어떻게? 이건 과세 표준만 얘기하는 거죠. 그 뒤에 10%의 업종 부가가치율은 그대로고 과세 표준 어떻게 할 거냐만 얘기하는 거죠. 과세 표준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일반 과세 경우를 준용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단 공급 가액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된다. 공급 대가가 들어가면 된다. 뭐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세요? 과세 표준을 일반 과세자는 어떻게 했었죠? 공급 가액 곱하기 직전 과세간의 총 공급 가액분의 직전 과세간의 과세 공급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렇게 했잖아. 그걸 그대로 준용하는데 공급 가액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공급 대가가 들어가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세부상 이해되세요? 세부상으로 해놓은 걸 그걸 사례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응? 됐어요? 자, 그다음에 매입 세금 계산에 대한 수치세액 공제인데 매입 세금 계산서 등에 대한 수치세액 공제는 제가 아까 어떻게 하냐면 공급 대가의 0.5%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언제 이후에 매입한 것만 그렇게 되는 거냐? 21년도 7월 1일 이후에 매입한 거는 공급 대가의 0.5% 하는 거 맞아요. 응? 맞습니다. 근데 이 21년도 6월 옛날 걸 왜 알아야 되느냐? 마지막에 뭐 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한 20분 하는 게 있거든요. 마지막에 그 20분 하는 거 재고 매입세액 재고 납부세액 그 마지막에 하는 게 있어요. 그때는 옛날 것도 알아야 돼서 그래요. 그중에 재고 매입세 이게 옛날 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얘 때문에 그래요. 맨 마지막에 이제 얘 때문에 알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옛날 것도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는 그냥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그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것만큼 수치세액 공제를 해줬었어요. 수치세액 공제는 매입세액의 5에서 30%죠. 매입세액에 얘는 공급 대가의 0.5고 이게 매입세액의 5%랑 좀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예전보다 좀 준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예전에는 5에서 30까지 됐는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업종 부가가치율이 일반적으로는 한 15에서 35 사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는 예전 게 훨씬 더 수치세액 공제를 많이 받았던 거죠. 근데 좀 줄었어요 이렇게. 아무튼 예전에는 세금에서 수취한 매입세액의 업종 부가가치율을 곱했던 거고 21년도 7월 1일 이후부터는 공급 대가의 0.5%를 곱하기로 한 거고 그게 매입세액의 5%랑 비슷한 금액이다 뭐 이렇게 표시한 거죠. 매입세액의 가장 낮았던 5%랑 비슷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보다 5가 제일 작았고 막 15, 20, 30, 35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근데 여기에 둘 다 똑같이 뭐를 제출해야지만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세금계산서 수취했다면 매입처별 생사합계표를 제출했어야 되는 거고요. 신용카드 매춘표 등이라면 걔네들은 수령 면세서를 제출해야지만 예나 수치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거는 처음부터 수치세액 공제도 안 됐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세금계산서 수취했는데 비영업용 소형소형차를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 수취했던 거야. 걔는 여기에 처음부터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여기 둘 다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어야만 돼요.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제외.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제외하는 거예요. 둘 다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제외하는 거다. 아시겠어요? 매입세 불공제분은 제외하는 거다. 그리고 얘네들을 제출해야지만 된다. 그리고 예전에는 산식이 그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그 매입세액에 업종 부가가치를 곱했던 거고 21년도 7월 1일 이후의 매입은 공급 대가의 0.5%. 그러니까 이건 업종 부가가치를 따지지 않고 다 똑같죠. 그냥 공급 대가의 0.5% 곱하는 금액을 매입
세금계산에 대한 수치세액 공제로 한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공제세액에 대한 얘기는 다 마무리가 되고, 가산세는 볼 필요 없다고 그랬죠. 제가 딱 하나만, 미등록 가산세만 공급 대가, 그 직전일까지 발생한 공급 대가의 0.5%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신고납부로 갑니다. 신고납부. 예정 부과기간, 예정 부과기간에 그게 예정 부과 고지가 원칙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그 납부기간은 당연히 7월 초에 날라와서 7월 25일 날 직전 과세 납부세액의 절반으로 해서 날라와요. 예정 부과 고지서가. 일반 과세는 예정 고지서라고 하고, 얘는 예정 부과 고지서. 이제 얘는 6개월치니까 예정 고지는 3개월치고 얘는 6개월치잖아요. 그래서 예정 이름을 조금 달리해서 예정 부과 고지서 해가지고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근데 그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예정 부과 고지서가 안 날라올 때가 있고요. 예정 부과 고지를 안 할 때가 있고, 예정 부과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거나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예정 부과 고지서가 날라오는 게 원칙인데, 뭐 첫 번째 금액이 얼마 미만이라면, 그렇죠. 50만 원 미만이라면 소액 부징수. 소액 부징수하고요. 그리고 국제법상 납부기한 연장 사유로 사업자가 이거는 똑같네. 보니까 얘랑 두 개 똑같네. 납부할 수 없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 부과 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예정 부과 고지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아예 고지서를 아예 예정 부과 고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더 있긴 한데 그 얘기가 좀 굳이 뭐 그렇긴 한데, 간이에서 일반으로 이번에 바뀐 거야. 언제 바뀌죠? 7월 1일 날 쭉 간이었다가 일반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면은 이번 과세기간에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었어. 그건 이제 교재는 그 내용이 있어요. 언제부터 일반으로 바뀌죠? 일반적인 7월 1일부터 바뀌죠. 그러면 3년 동안 이제 과세기간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끊어줘야죠. 완전 간이 과세랑 일반 과세는 세금 계산 방법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끊어줘야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간이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지금 일반이잖아요. 그러면 예정 부과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날라올 수 없는 게 당연한 게 이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하나의 과세 기간이 돼 버린 거야. 하나의 과세 기간이 돼 버리는 거니까 얘는 이때 고지서가 날라오는 게 아니라 이때 간이과세조세의 부가가치세를 직접 계산해서, 그렇죠, 신고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얘는 무슨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예정 부과가 아니라 이게 하나의 과세 기간이 돼 버리는 거니까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 고지서가 날라와야 안 날라와요?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게 교재 보시면은 899페이지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제 징수하지 않, 즉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는다는 건데, 1번 징수해야 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소액 부징수. 그죠? 3번 국제법상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사유 중 하나의 사유로 관할세 부장이 징수해야 될 금액을 간이과세가 납부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로 변경됨에 따라 간이과세로서의 해당 과세 기한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로 끊어지는 경우. 그러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하나의 과세 기한이 돼 버리는 거니까 얘는 부가고지서가 날라오는 게 아니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로서의 부가세를 직접 계산해 가지고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지서가 날라와야 안 날라와요? 당연히 안 날라오는 거죠.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고 직접 뭐 해야 되는 거니까. 직접, 왜냐면 하나의 과세 기간이다 보니까, 하나의 과세 기간이니까 그 과세 기간에 대한 간이과세로서의 부가세를 직접 계산해 가지고 신고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고지서가 날라오는 게 아닌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건 여기 너무 당연해서 안 적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정 부과기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아까 우리 일반 과세자에서도 개인 사업자라든지 또는 직전 과세 기간에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는 원칙이 예정 고지서가 원칙인데, 걔네들도
둘 중에 하나면 예정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다. 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예정 신고 납부 할 수 있는 경우, 하나는 내가 직접 계산해 봤더니 3개월치가 직접 계산해 봤더니 그러니까 직전 과세가 납부세액의 3분의 1이 미달해. 나 가만히 있으면 절반짜리 뭐가 날라올 텐데, 고지서가 날라올 텐데, 직전 과세 납부세액의 3분의 1이 미달하면 저 그냥 신고 납부할 경우 뭐 할 수 있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가 더 뭐 있었죠? 조기환급 받고자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예정신 납부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간이과세는 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환급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딱 요 경우만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거죠. 직전 과세 납부세액에 이번에 예정 부과기한된 부가세를 직접 계산해 봤더니 걔가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가 직접 신고 납부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기환급은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이건데, 자, 간이과세자도 8천과 1억 400 사이에 있는 자는 뭐를 발급할 수가 있죠? 전자세도 발급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전자세금서 말고도 그냥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예정 부과기간 동안에 세금계산서를 한 번이라도 발급한 경우가 있는 간이과세.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제가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간이과세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내가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거야, 동네에서. 간이과세자야 지금. 근데 간이과세자인데 우리 동네 아파트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과세 기간에 내가 한 30건 정도 지금 내가 인테리어 했어. 30건 정도 인테리어 하는데 그 중에 두 군데가 카페고 나머지는 다 주택이야, 아파트야. 근데 그 두 군데는 카페다 보니까 걔네들은 또 뭐가 필요한 거지? 사업자니까 증빙이 필요해가지고요. 그래서 나한테 뭐를 발급해 달라고 한 거야. 세금서 발급해 달라고 해서 내가 세금서 발급을 해준 거야. 나 누군데 지금 간이 과세자인데 세금서 발급을 한 거야. 이해되세요? 누구만 아니면 할 수 있죠? 특례 간이과세자만 아니면 특례 간이 신규 사업자거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원 미달하는 특례 간이과세자는 절대로 뭘 발급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간이과세자지만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뭐를 발급할 수 있다고요? 세금서 발급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내가 한 6천만 원이야. 그러면 내가 종이세금서 발급하는 거고요.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직전 과세간의 공급대가액이 6천만 원 아니면 9천만 원이야. 그러면 전자세금서 발급을 하겠죠. 아무튼 특례 간이과세자만 아니면 상대방이 요구했을 때 세금서 발급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상대방은 사업자니까 당연히 요구하겠죠. 세금서 발급 내가 해줬어. 그렇게 단 1, 2, 3월 달 1월부터 6월까지 예정 부과기간에 단 한 건이라도 세금서 발급한 적이 있는 거야. 그러면 예정 부과기간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 해야지만 돼. 한 건이라도 뭐를 한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라면 예정 부과기간에 대한 부가세를 뭐 해야 돼? 신고 납부를 해야 돼. 얘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야 돼. 내가 직접 6개월 동안에 부가세 계산했더니 직전 납부세액의 3분의 1이 미달하면 제가 신고 납부 할게요라고 선택할 수 있고, 걔는 선택할 수 있고, 1월부터 6월까지 한 건이라도 뭐를 발급한 게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게 있다면, 그러면 예정 부과기간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지만 되고, 할 수 있는 경우랑 해야 하는 경우랑 다른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확정신고납부, 당연히 과세가 끝난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납부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폐업을 했다면 폐업을 속한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한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아까 얘기했던 예정 고지가 됐든 예정 부과기간에 대한, 그러니까 예정 부과 고지가 됐든 예정 부과기간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를 했든 나중에 확정신고할 때는 무조건 전체 신고했더라도 전체 기간에 대해서 확정신고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예정 부과고지가 됐든 신고했든 전부 다 뭘로 빠지는 거예요? 기납부세액처럼 빠지는 거라고 했죠. 그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납부무 면제인데, 납부무 면제. 자, 직전 과세 기간이 아니에요. 납부무 면제는 이번 신고해야 되는 해당 과세 기간에, 그래서 해당에다가 색깔을 칠해놨죠.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대가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거야. 자,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4,800만 원 미만이면은, 물론 해당이 아니라 뭘로 했죠? 직전 과세기간에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달하면 간이과세가 됐었죠. 그 사람들만 간이과세로 했다가 문재인 정권 때 8,000으로 늘어나고 윤석열 정권 때 1억 400으로 또 늘어나고,
되게 웃겨요. 둘 다 대통령 된 해 다 올렸어. 다 되자마자 8천 올라가고 되자마자 1억 4백을 올리고 이번에는 너무 많이 그동안 올려가지고 더 올릴 수 없어. 그래서 이번엔 조용히. 나는 사실 설마 1억 2천 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안 올리더라고요. 이번에 뭐 정신 없죠 지금. 미국 문제 정신 막 수감되고 막 300명 막 뛰어다니고 막 봤어요? 안 봤어요? 현대하고 LG하고 거기서 공장 줘달라며. 그래서 거기서 공장 짓고 있는데 거기 공장 인부들이 비자를 취업 비자가 아니라 그 취업 비자가 나오면은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냥 일반 비자로 해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다들 편법으로 다들 그렇게 쭉 해왔었는데 공장 줘달라고 해가지고 가서 인부들 했더니 싹 잡아갔잖아. 싹 잡아갔어. 그래서 다 수감돼도 뭐 이따만한 거 막 질질 끌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다니까. 전부 다 거기 인부들, 우리나라 지금 인부들 골 때린다니까요. 이제 강제 추방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튼 이게 뭐야? 지금 나 일하러 갔는데 일하라고 해서 가서 일하러 갔는데 근데 그리고 공장 줘달라며. 그래서 공장 줬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지. 왜 니네 나라에서 사람 데려와서 공장 짓냐? 공장 우리나라 그렇지. 근데 사실 공장을 짓는데 말도 통해야 되고 지금 이게 되게 세밀한 부분들도 들어가야 되는데 걔네들 써보지도 않은 사람들 데려와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니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직원들 그 공장 다 짓고 난 다음에 직원들은 데려와서 하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공정률이 98%였는데 올스탑 됐잖아.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아무튼 지금 골 때려요 지금. 그러니까 요즘 미국이 깡패 같아요. 약간 느낌이 좀 그래요. 약간 일진놀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걱정이네. 그래서 지금 와이프하고 얘기했지. 민석이 미국 유학 가는 거는 없는 걸로 하자. 이러면서 딱 얘기했죠. 뭐 미국 보낼 수도 없고 무슨 유학이냐? 한국에서 열심히 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민석이 영어 잘하는데. 영국으로 가야 되나? 영국도 몰라요. 그래요. 뭐, 싱가포르 가죠. 뭐 아무튼 보세요. 여기 보면 자, 근데 지금은 여기 그 간이과세자가 예전에는 직전 과세 기한이 1년이죠. 그러니까 간이과세 수수의 과세 기한이니까 직전 1년 동안의 공급대가가 4,800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였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4,800원 미만이면 아예 납부모가 면제가 돼. 이게 예전에 4,800만 원 미만이었을 때 4,800만 원 미만이었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한의 공급대가가 2,400만 원 미만이면 납부모 면제였었어. 근데 이제 기준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간이과세 여부는 직전 과세기한의 공급대가로 따지는 거고, 그리고 납부모의 면제가 되는지는 해당 과세기한의 공급대가가 이제 얼마 미만이면 이 금액을 올려줬어. 2,400이 아니라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자체가 높아졌으니까 납부의 면제 기준도 높아진 거야. 예전에 4,800일 때는 얼마 미만일 때 납부모가 면제됐다고요? 2,400만 원 미만일 때 면제됐는데 4,800만 원 미만이면 면제시켜줄게. 다만 두 개는 무조건 내야 돼. 아무리 면제가 해당 과세기한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재고 납부세 이제 곧 얘기해요. 재고 납부세액과 미등록 가산세는 면제가 안 돼. 재고 납부세액과 미등록 가산세 무조건 내야 돼. 아무리 납부모 면제되는 사람이랄지라도 재고 납부세액과 미등록 가산세는 면제가 안 돼. 무조건 내야 돼. 그리고 이 납부모 면제자의 미등록 가산세가 아까 제가 미등록 가산세만 보자고 했잖아요. 일반적인 간이과세 미등록 가산세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공급 대가의 0.5%라고 그랬죠. 근데 납부모 면제자의 미등록 가산세는 둘 중에 큰 금액이에요. 공급 대가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 약간 달라요. 이때 미등록 가산세는 누구의 미등록 가산세라고요? 납부모 면제자의 미등록 가산세는 일반 간이과세 미등록 가산세하고 약간 달라요. 공급대가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이에요. 최소한 얼마는 낸다는 거죠? 5만 원. 그래요. 최소한 공급대가의 0.5%가 5만 원보다 안 되더라도 5만 원은 내는 거죠. 이분들은 5만 원도 큰 돈이에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공급대가가 4,800원 안 내니까 납부모 면제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업자 등록도 안 해버리는 거야. 저 납부모 면제자잖아요. 면제자니까 나 사업자 등록도 안 할 건데요. 그럼 보니까 공급 대가가 진짜 작아.
그래서 0.5% 하니까 한 1, 2만 원밖에 안 돼. 뭐 가산세 내줘니까 아니 너네는 둘 중에 큰 거네. 최소한 얼마는 내야 돼? 5만 원. 이렇게 면제자라고 뭐도 안 해버리는 거야 얘네들이. 사업자 등록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안 돼. 최소한 얼마는 내야 돼 니네는. 그래서 얘네들 납부모 면제자의 민등록가산세는 그냥 일반 간이과세 민등록가산세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제가 민등록가산세는 보자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4,800원 미만인 경우는 미만일 때 4,800만 원은 12개월을 기준으로 4,800원 미만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해당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거야. 4월 20일 날. 4월 20일 날. 그래서 지금 4월 20일부터의 지금 공급 대가가 예를 들면 4월 20일 공급 대가가 뭐 얼마 4천만 원이라고 한 거야. 4천만 원. 그러면 너는 1개월 면 1개월로 보는 거니까 9개월 동안 4천만 원이니까 12개월 한 사람에 4천만 원 곱하기 9분의 12. 그럼 얼마 되는 거야? 빨리 해줘 봐봐. 4천만 원 곱하기 9분의 12. 뭐 이렇게 오래 눌러? 5천만 원 좀 넘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면은 얘는 12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4,800만 원 미만이 아니네.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니 4월 달에 기업해가지고 4천만 원이면 12개월 기준으로 하면 5천만 원 넘는단 말이야. 그럼 너는 면제자 아니야. 우리가 4,800만 원 미만일 때 면제시킨다는 거는 몇 개월 기준으로 한 거야? 12개월. 그래서 네가 올해 이번에 개업을 했거나 또는 개업한 게 아니라 계속 사업자야. 근데 올해 3개월 동안 휴업을 했어. 휴업을 했거나 휴업을 해가지고 휴업하고 실제로 영업을 한 걸로만 해가지고 4천만 원 나온 거야. 9개월 동안.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너 휴업했어? 그래서 3개월 동안? 그럼 너 9개월 동안 지금 4천이야? 그러면 9분의 12를 곱한 금액이 4,800원 미만이어야 돼. 넘네? 너는 면제자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개업이나 휴업 등으로 12개월이 안 되면 그러면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4,800원 미만인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뭐하고 뭐는 면제가 안 된다고요? 재고, 납부세액과 민등록가산세는 면제가 안 된다. 아무리 납부모 면제자라 할지라도 재고, 납부세액과 민등록가산세는 면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근데 만약에 이 면제자가 납부를 한 거야. 면제자가 납부를 한 거야. 자, 그럼 원래 납부모 없는 자가 납부했으니까 과다신고 납부한 거죠. 안 내도 되는 세금이 냈으니까. 그럼 원래 국기법상 절차에 따르면 얘가 무슨 청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경정 청구를 해가지고 돌려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저 납부모 면제자인지 몰랐네요. 근데 제가 납부모 면제자라네요. 그렇게 어떻게 지금 알게 됐으니까 돌려주세요. 그건 5년 안에 해야 되거든요. 5년 안에 경정 청구해가지고 돌려받으면 돼요.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간이과세자인데 4,800원 미달하는 간이과세는 진짜 골목에서 조그마한 구멍가게 할머니 할아버지야.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알게 될까? 경정청구 절차라도 알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면 누구를 또 써야 되는데 그러면 또 돈 들어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내가 세무 공무원이야. 딱 있는데 어떤 분이 딱 오시더니 갑자기 딱 내는 거야. 딱 내면은 간이과세자야. 딱 보니까 여기 공급대가 얼마 적혀 있어. 4,500만 원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제 세금을 이렇게 내려오셨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가지고 낸 다음에 네, 안녕히 가세요. 이제 한 다음에 이제 그분이 알아서 경제청구하기를 기다려? 그게 아니라 그거는 말이 안 돼. 그분들이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즉시 환급. 잠시만요. 할머니는 면제자예요. 그러니까 내시는 거 아니에요. 다시 돌려 가져가세요. 즉시 뭐 한다고요? 환급한다. 무슨 절차 없이 환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경정 청구 절차 없이 즉시 환급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업자들은 세금을 잘못해 가지고 많이 내거나 안 내야 되는데 냈다면 경정 청구 절차를 거쳐 가지고 환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간이과세자의 납부모 면제자는 납부모 면제자가 납부를 하면 즉시 환급이 됩니다. 뭐 없이. 그죠? 경정 청구 절차 없이. 경정 청구 절차 없이 즉시 환급된다. 되셨나요? 자,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테마예요. 마지막 테마. 한 20분? 다시 좀 넘어가겠는데.
다 10분 다시 하겠습니다.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6시에 얘기했다니까 6시에. 여기서 진짜 이렇게 포복으로 가도 30분이면 가요. 그러니까 자, 재고 매입세액과 재고 납부세액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건 어떤 얘기냐면 자, 어떤 사업자가 지금 기준 금액에 살 넘어갔다가 모자랐다 넘어갔다 모자랐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과세였다가 간이었다 일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지금 내가 1기에는 일반 과세였는데 2기에는 뭐가 된 거야? 간이과세가 된 사람이야. 반대로 2번 1기에는 뭐였는데 간이었는데 2기에는 뭐가 되는 거지? 일반 과세. 이제 과세형이 지금 이렇게 변경되는 거지.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 자, 1기에 이런저런 매입들을 막 한 거야. 응? 그 1기에 매입을 했는데 안 팔고 그게 재고로 남아 있다가 2기로 넘어간 거지. 그리고 2기에 걔를 판 거야. 1기에는 뭐 하고 매입했고 과세형이 변경되는 시점에 걔가 재고 자산으로 넘어간 거고 재고로 넘어간 거고 2기 때 뭐 한 거야? 판 거야. 자, 그럼 잘 보세요. 얘는 1기 때 매입했잖아. 근데 그때 누구였지? 일반 과세자였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그럼 일반 과세자는 매입할 때 뭘 받죠? 매입세 공제를 그렇죠. 매입할 때 매입세 공제를 받죠. 매입 때 매입세 공제를 받았죠. 매입세 공제를 받았어. 그리고 간이 과세자일 때의 납부세액은 또 공급 대가의 10%에 뭘 곱하죠? 업종별 부가치를 곱해. 그러면 업종별 부가치를 곱하는 게 뭐를 해주는 거랑 효과가 같다고 그랬죠? 매입세 공제를 주는 거랑 효과가 같다고 그랬는데 매입했을 때 뭘 받았는데 매입세 공제를 받고 팔 때는 또 업종별 부가치를 또 곱해지는 거니까 사실 매입세 공제를 2번이나 받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야, 너 일반이었다가 간이로 변경된 거야? 일반 과세자일 때 매입한 거 그거 간이로 그냥 그대로 넘어간 거야? 그럼 간이로 넘어가서 팔겠다는 얘기네. 그럼 그때 팔 때 뭘 곱할 거니까? 업종별 부가치를 곱할 거니까 너 이게 과세형이 변경될 때 있었던 그 제공품 등에 대해서 과세형이 변경될 때 1기에서 2기로 넘어갈 때 있었던 남아있는 그 재고품 등에 대해서 일반 과세자일 때 매입세 공제 받았을 거 아니야 걔네들. 그때 매입했으니까 그때 그 매입세 공제 받은 걸 계산해 가지고 걔를 변경되는 시점에 간이로 이제 됐으니까 간이가 되는 시점에 이때 매입세 공제 받은 걸 뱉어 내라. 왜냐면 나중에 간이일 때 팔 거 아니야. 팔 때 뭐를 곱할 거니까 업종별 부가치를 곱할 거니까 일반 과세자로서 매입세 공제를 받았던 게 있을 거 아니야. 걔를 간이로 변경될 때 그때 매입세 공제 받은 걸 뱉어 내라는 거예요. 왜냐면 간이일 때 팔리면 그때 가서 뭐를 곱할 거니까 업종별 부가가치를 곱할 거니까. 아시겠어요? 응? 자, 그걸 뭐라고 하느냐? 뱉어내는 거를 재고 납부세액이라 그래요. 자, 간이과세로 변경됐을 때에 그 전에 일반 과세일 때 매입해서 매입세 공제받았던 금액을 계산해서 걔를 뱉어내게 하는 겁니다. 언제? 간이과세로 변경됐을 때. 그래서 간이과세로 변경됐을 때. 그래서 재고 납부세액은 딱 이때만 생겨요.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된 첫 번째 과세 기간에만 재고 납부세액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다음에 그럼 반대로 두 번째. 간이과세자였다가 일반으로 된 거야. 그러면 간이과세자는 매입세 공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매입세 공제는 안 되잖아. 물론 0.5%의 수치세 공제는 받을 수가 있지만 10%의 매입세 공제는 못 받잖아요. 간이과세 때 매입세 공제는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일반 과세자일 때는 팔리면 매출세액으로 과세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두 번째 케이스는 매입세 공제를 받은 적이 아예 없네. 일반 과세자는 팔릴 때는 매출세액만 과세되는 거고 매입했을 때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매입했을 때는 뭐였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였기 때문에 매입했을 때 매입세 공제도 못 받았네. 계속 간이과세자였으면은 이때 매입세 공제 못 받은 걸 팔 때 업종별 부가치료도 곱하는데 그것도 아니네. 그러면 얘는 너무나 불이익이 있네. 그래서 너 그러면 간이과세자일 때 매입했고 일반으로 넘어갈 때 남아있는 그 재고자산, 재고품 등에 대해서 간이과세자일 때 매입세 공제 못 받은 금액 계산해가지고 일반 과세자로 변경됐을 때 그때 그 못 받은 그 매입세액을 추가로 매입세 공제해줄게. 걔를 재고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재고 납부세액과 재고 매입세액은 과세 유형이 변경된 과세 기간에 딱 한 번만 생기는 거예요. 자, 일반이었다 간이가 되면 재고 납부세. 일반 과세자였을 때 공제받은 걸 뱉어
내는 재고 납부세액을 계산해서 뱉어내는 거고요. 간이었다가 일반이 되면 간이일 때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한 금액을 계산해서 일반 과세로 변경됐을 때 추가로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재고 매입세액이라는 게 있다. 재고 납부세액과 재고 매입세액이라는 거는 과세형이 변경될 때만 발생하는 거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재고 매입세액과 재고 납부세액의 취지는 알겠죠? 취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먼저 이 과세형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과세형이 딱 변경될 때 이 재고 납부세액과 재고 매입세액의 계산이 되는 대상 자산이 뭐냐는 걸 알아야 돼요. 모든 일반 그러니까 1기하고 2기 때 과세형 변경될 때 있었던 모든 재화가 다 재고 납부세액과 재고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재고 납부세액과 재고 매입세액 계산 대상이 되는 자산은 딱 세 가지예요.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그리고 과세형 변경되는 시점에 건설 중인 자산, 그리고 과세형 변경되는 시점에 갖고 있었던 감가상각 자산입니다. 재고품은 재고 자산을 말하는 거죠. 재고 자산,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 자산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세 가지만 말하는 세 가지 말고는 안 돼요. 즉 세 가지 말고 시험 문제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뭐가 나왔냐면 소모품이 나와서 소모품. 자, 소모품은 재고 자산이에요? 아니죠.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아니죠. 소모품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아닌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소모품은 대상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자산은 딱 세 가지만 된다고요. 소모품은 아니에요. 자, 거기다 하나 더. 재고품 안에 저장품도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이때 매입하고 이때 파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매입은 이때 했는데 바뀌어가지고 파니까 그러니까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저장품은 만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정 분량의 재고 자산을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팔려고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혹시나 무슨 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유비무환으로 그때 하려고 준비해 놓는 거지. 사실 이 저장품은 파는 게 아니에요. 기본 목적 자체가 혹시나 큰 일이 발생할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장품은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저장품은 뭐가 안 되는 거죠? 판매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원래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 안 되는 거니까 매입만 하고 판매 안 한 거니까 저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장품은 재고 매입세액과 재고 납부세액 계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소모품은 아예 얘네들이 아니니까 제외되는 거고요. 재고품함에 모두 제외한다고요? 저장품도 재고품 중에서 유일하게 무슨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만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판매가 안 되는 것들은 저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걔네들 저장품도 재고 납부세액과 재고 매입세액 계산 대상 자산에서 제외한다. 아셨죠? 두 개 제외하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얘는 딱 한 번 2차에서 나왔고요. 얘는 자주 나와요. 얘는 좀 자주 나오는 거예요. 저장품 제외되는 거는. 자, 그러면 이제 대상 자산 알았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과세형이 변경되는 사업자인 내가 이 변경될 때의 대상 자산들 있죠. 재고품, 거주 중인 자산, 감가상각 자산이 각각 얼마씩인지 내가 신고하는 거예요. 대상 자산을 신고합니다. 신고하면 일정 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에서 조사한 다음에 승인 여부의 통지서를 보내줘요. 그러면 승인되는 거예요. 만약에 승인 여부의 통지서가 없다면 내가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대상 자산이 과세형 변경 시점에 얘가 각각 얼마씩인지 내가 신고한다고요. 언제? 아까 1기에서 이게 되니까 7월 25일 1기 확정 신고할 때까지 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형 변경되는 1기의 확정 신고 기한까지 그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는 재고품과 거주 중인 자산과 감가상각 자산이 얼마씩인지 내가 신고를 해요. 금액을. 그러면 걔네들이 승인 여부의 통지서를 보내줘요. 근데 그게 재고 납부세액의 통지서와 재고 매입세액의 통지서가 서로 달라요. 다른데 아무튼 통지를 언제 기한까지 통지서를 보내주게 돼 있는데 그 기한까지 통지가 없네? 그러면 신고한 내용대로 뭐 한 것을 본다? 승인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럼 언제까지 통지서가 날라오느냐? 재고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통지서가 날라오는 거고요. 승인 여부의 통지서가. 재고 매입세액은 간에서 일반으로 바뀌었을 때는 신고기한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승인 여부의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기한이 좀 다르죠? 재고 납부세액은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됐을 때 재고 납부세액은 그때는 간이과세로 변경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승인 여부의 통지서가 날라오고요. 재고 매입세액의 통지서는 신고기한 경과 후 몇 개월 내에 1개월 내에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통지 기한이 달라요. 근데 그 기한 내에 통지가 안 나오면 신고한 내용대로 뭐 한 걸로 본다? 승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요 절차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신고와 승인은 뭐예요? 그 과세형 변경 시에 대상 자산에 대한 신고하고 승인입니다. 대상 자산에 대한 신고, 승인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계산 들어갑니다. 이제 계산 마지막 계산. 재고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할 거고 재고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먼저 재고 납부세액이에요. 이제 재고 납부세액. 자, 재고품하고 건설 중인 자산하고 가가상각 자산하고 어떻게 계산할 거냐? 잘 보세요. 자, 일단 재고 납부세액 뭐에서 뭘로 바뀐 거죠? 일반에서 간이로 바뀌었을 때 일반 과세자였을 때 매입세 공제 받은 걸 뱉어 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과세자일 때 매입세 공제를 받은 거니까 내가 재고품을 110만 원 주고 샀다면 장부상 취득가액은 얼마가 적혀 있을까요? 100만 원. 왜냐하면 10만 원은 돈이 110만 원 나갔지만 재고자산은 100만 원, 10만 원은 매입세액으로 돼 있었겠죠. 그래서 그 매입세액이 신고납부할 때 없어지면서 공제가 됐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취득가액은 얼마 된 부가가치가 제외된 공급 가액으로 돼 있을 거예요. 100.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 매입세 공제 받은 금액을 계산해서 걔를 뱉어 내게 하는 거니까 취득가액에 뭐가 지금 빠져 있으니까 취득가액에 그러니까 그거에 몇 퍼센트 하면은 그게 매입세액이 되는 거죠? 10% 그렇죠. 그럼 취득가액의 10% 곱하면 그때 당시 매입세 공제를 받은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뭐 하면 돼? 그냥 뱉어 내면 되죠. 뱉어내면 되죠. 그런데 잘 보세요. 자, 내가 지금 간이가 됐잖아. 근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매입세 공제는 안 되지만 그 매입세액에 대한 매입 생계한서 등에 대한 수치 세액 공제 공급 대가에 0.5% 곱한 것만큼은 공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뱉어낼 때 다 뱉어내는 게 아니라 간이과세자도 매입세액 수치세액 공제를 받으니까 걔를 뺨 나머지를 뱉어내면 되겠죠. 걔를 뺨. 그러니까 걔를 빼면은 어떻게 되는? 잘 보세요. 여기 뒤에 여기 제가 점점 이렇게 있죠. 여기. 자, 여기까지가 뭐죠? 지금 여기까지가 매입세액이죠. 그 매입세액을 다시 10분의 110을 곱하면 뭐가 되죠? 공급. 그렇죠. 10분의 110을 곱했으니까. 걔를 10으로 나눈 다음에 110을 곱하면 공급 대가가 되고 그거에 몇 퍼센트 곱한 거죠? 0.5% 곱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뱉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나. 또 일일이 적어줘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자 취득가액에 뭐가 빠져 있어요 지금? 부가세에 빠져 있거든요. 언제 매입한 거니까? 일반 과세일 때 매입한 거니까. 그럼 이거에다 10% 곱하면 그때 이제 매입세 공제를 받은 금액이니까 이거 뱉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얼마를 뺀다고요? 얘를 뺀 나머지만 뱉어내게 하겠다고요. 왜냐면 간이과세자일 때에도 매입세액에 대한 수치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다 뱉어내지 말고 그 수치세액 공제 받는 거 부분은 빼고 나머지만 뱉어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여기 있죠. 얘는 공급 대가는 취득가액이 지금 부가세가 빠진 금액이니까 취득가액의 100분의 110 아니에요? 그럼 취득가액의 10% 곱하면 10분의 110 아니에요 이게? 그쵸? 그러니까는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에다가 0.5%잖아요. 그럼 산식이 요게 뭐니까 공급 대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득가액의 10%가 양쪽에 다 있으니까 와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양쪽에 끄집어 내버리면 취득가액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뒤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매입세금에서 수치세 공제를 받은 걸 제외한 나머지를 뱉어내라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요거 자리 바꿔도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요걸 곱했다는 거는 여기에 얘가 곱한 거 얘를 곱한 걸 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그죠? 왜냐면은 매입 세금계서 등에 대한 수치세 공제가 공급 대가에 뭐니까 0.5%니까 매입세액의 10분의 110의 0.5 매입세액 이게 매입세액이니까 그렇죠? 매입세액의 10분의 110의 0.5 매입세액을 뺀 10분의 110의 0.5% 곱한 거죠. 걔를 빼면 돼. 뺀 나머지를 뱉어내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뒤에 당연하죠. 얘를 뺀 나머지를 뱉어내는 거니까. 간이과세일 때도 뭐는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매입 세금 계산 등에 대한 수치 세액 공제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걔를 뺀 나머지를 뱉어낸다. 자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은 내가 지금 일반에서 간이로 넘어가는데 내가 직접 건물을 짓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내 돈 들여서 내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야. 건설 중인 자산이 있는데 그 건설 중인 자산의 장부가액이 지금 얼마냐면은 8천만 원으로 되네요. 8천만 원. 그러면은 8천만 원이면 매입세액이 800만 원이에요? 왜? 왜 아니지? 왜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건설 중인 자산은 잘 보세요. 건설 중인 자산은 뭘로 구성되냐면 거기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자재비 산 거 있죠. 그 건설 중인 자산에 들어가 자재비를 산 거. 근데 자재비를 살 때는 당연히 나한테 자재를 파는 사람은 과세사업자일 거니까 그 8천만 원 중에 3천만 원 자재. 그럼 3천 내 얼마? 3천? 300만 원 줬겠죠. 그럼 뭐를 발급받았겠어? 세금을 발급받았겠지. 300만 원짜리.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그 안에는 사실 뭐도 있냐면 인건비 있잖아. 인건비. 내가 내 건물 짓고 있으니까 거기 공장 신축에 지금 거기서 일하고 있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인건비 줘야죠. 자, 인건비는 그 직원들이니까 직원들한테는 뭘 줄 필요가 없어요. 직원들은 사업자가 아니니까 나한테서 부가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겠죠. 그냥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건물을 내가 지금 짓고 있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거야. 건설 자금이자. 은행은 면세사업자니까 또 그 건설 자금 이자에도 뭐가 안 붙어요. 부가세가 붙지 않죠. 그럼 거기 다 포함해서 지금 8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 8천만 원 중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매입세 공제받은 거를 계산해가지고 얘를 뱉어내려고 하는데 8천만 원의 10%가 매입세 공제받은 거예요. 그 안에 자재비에 대해서만 매입세 공제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부가액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건설중 자산은 장부가액이 얼마인지 의미가 없어요. 그 중에 매입세 공제를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문제에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세가 얼마인지 안 줘줍니다. 장부가액은 8천만 원인데 너 그걸로 인한 매입세액은 300만 원이야 이렇게 알려준다고요. 800만 원이 아니라고요. 8천만 원에 10% 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 거기는 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것들이 막 섞여 있거든요. 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것들이 막 섞여 있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제 대상 매입세액을 알려줍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내가 직접 짓는 거니까 거기에 자재비에 대해서만 매입세액이 발생을 하겠죠. 그게 얼마인지 알려줘요. 자 그럼 얘를 뱉어내면 되죠.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간이과세일 때도 뭐는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수치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10분의 110 곱하기 0.5% 이하고 얘는 수선을 바꿔도 되죠. 이만큼을 또 빼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다음에 이제 감가상각 자산은 둘로 나눕니다. 이 건물을 내가 10억짜리 건물을 10억 주고 외부에서 구입한 거야. 아니면 10억을 들여서 내가 만든 거야. 외부에서 구입한 감가상각 자산일 수도 있고요. 자가 생산한 감가상각 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자, 외부에서 구입한 거는 10억 주고 샀으니까 10억 줄 때 얼마 주겠어요? 11억. 그렇죠. 현금 11억 나왔지만 건물은 10억이고 매입세액이 1억이었겠죠. 취득가액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당연히 부가세가 빠져 있죠. 그러니까 취득가액에 몇 퍼센트 곱하면 돼요? 10% 곱하면 그때 당시 매입세 공제 받았던 금액이 나오잖아요. 자, 근데 가계상각 자산은 체감률 고려하시면 돼요. 체감률. 체감률은 곱하기 1 마이너스 체감률 곱하기 경우에 따라서 왜냐면 예전에 추산 거라면 체감률 고려해서 현재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내가 뱉어내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체감률은 똑같이 건물 구축물은
5% 나머지는 25% 경과된 과세견수는 똑같이 전부 다 기초로 가정해가지고 경과된 과세견수를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남은 부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역시 또 마찬가지로 그렇죠. 매입 승계수 등에서 취득공제 받은 부분을 받는 부분을 뺀 나머지만 뱉어내면 되는 거니까 이걸 빼는 거죠. 또 이렇게 이해되세요? 얘는 가계상자산이니까 당연히 체감료 고려해야 되는 거고 거기다 이거 고려해야 돼. 그다음에 자가 생산한 거는 지금 자가 생산한 건물이 있어요. 다 건물 지었는데 그게 장부에 10억 돼 있어. 근데 자가 생산한 거는 아까 건설 중인 자산처럼 그 10억의 자산 중에 매입세액이 발생한 것도 있고 인건비랑 이런 건설자금이자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것들도 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요. 자가 생산한 건물 장부에는 얼마로 적혀 있지만 10억.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얼마만큼 매입세액 공제가 됐던 매입세액이 있었는지 알려줍니다. 공제 대상인 매입세액이 얼마인지 알려줘요. 예, 그럼 이 매입세액 알려줬으니까 얘를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거기다 뭐를 고려하고 체감률 고려하고 그다음에 수지세액 공제 또 고려하고 그러면 된다는 거죠. 여기 산식 이해되세요? 이걸 재고 납부세액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었을 때의 재고 매입세. 재고 매입세액은 자, 이게 문제는 얘는 뭐일 때 취득한 거죠? 간이일 때 취득한 거니까 매입세 공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매입세 공제가 안 되면 그 매입세 부담을 하는데 공제가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어디에 누적이 돼요? 자산의 가액에 누적이 되죠. 그러면 그 자산의 취득가액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매입세액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그때 공제를 못 받은 매입세액을 계산해서 추가로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게 재고 매입세액이잖아요. 취득가액에 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금 매입세액이 지금 공제가 안 돼서 누적돼 있으니까 취득가액 곱하기 110분의 10 하면 그때 당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나와요. 이거를 추가로 뭐 해주면 돼요? 이제 공제 주면 되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 뭐를 받았겠어요? 그때 당시에 뭐를 받았겠어요? 그렇죠. 매입세액 등에 대한 수지세액 공제를 받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매입세액 공제할 때 수지세액 공제 받은 부분을 뺀 나머지를 매입세액 공제해 주면 되는 거니까 똑같이 뒤에 얘가 곱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곱해진다는 거는 뭐를 뺀 나머지만 수지세액 공제를 그때 당시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때 받은 부분을 뺀 나머지만 추가로 매입세액 공제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럼 똑같아. 자, 거소 중인 자산 뭐를 알려준다고요? 그냥 공제 대상 매입세액이 얼마인지 알려줘. 장부가액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럼 공제 대상 매입세액 얼마인지 알려주니까 그거 추가로 매입세액 공제해 주면 되거든요. 그때 당시 매입세액 공제 못 받았으니까. 근데 다 매입세액 공제해 주면 안 되죠. 그때 당시에 수치 세액 공제 받은 부분을 뺀 나머지만 매입세액 공제해 주면 되는 거니까 뒤에 또 이게 곱해지는 거예요. 감가상각자산 똑같이 둘로 나눕니다. 외부 구입은 취득가액에 그때 뭐를 못 받았으니까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가지고 매입세액이 취득가액이 지금 누적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득가액 곱하기 110분의 10 하면 그때 당시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은 금액이 나오죠. 거기다 뭘 고려하고요? 체감률 1 마이너스 체감률 곱하기 경과된 과세견수 고려하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업종별 뒤에다가 수치세액 공제 요거 받은 거 그때 당시에 받았을 거 아닙니까? 요거 고려해 주시면 되죠. 그죠? 마찬가지 자가생산은 건설 중인 자산과 마찬가지로 뭘 알려줘요?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세액 알려줍니다. 그럼 거기다 뭘 고려하고요? 체감률 고려하고 수세액 공제 고려하면 되는 거예요. 산식 다 이해되세요 지금? 자,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 이제 갑니다. 첫 번째 주의할 점. 첫 번째 주의할 점이에요.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첫 번째 주의할 점은 자, 재고 납부세액을 계산하는데 여기에 취득가액 예하고에는 취득가액을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그 취득가액을 알려면 뭐에서 알아야 되냐면 장부나 증빙을 통해 가지고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얘하고 얘가 장부 증빙이 없대요. 장부 증빙이 없으면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장부 증빙에 취득가액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면은 변경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겁니다. 취득가액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장부 증빙에서 확인되는 취득가액이 없다면 그러면 뭘 집어넣는다고요? 변경 현재 시가를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재고 납부세액은 무조건 뱉어 내야 되기 때문에 장부 증빙이 없어? 그러면 시가로 해가지고 뱉어내 계산액을 뱉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고 매입세액은 역시 마찬가지로 재고 매입세액에 뭘 알 수 없어요. 지금 장부 증빙이 없어가지고
재고품이라든지 외부에서 구입한 가가사각 자산에 대해서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장부증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데 장부증빙이 없으면 공제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너 장부증빙이 없어서 이게 확인이 안 돼? 그럼 빵으로 할 거야. 얘를 빵으로 할 거야. 시가로 하는 게 아니라 빵으로 할 거야. 즉 매입세 공제해주지 않을 거야. 빵으로 할 거야. 매입세 공제해주지 않을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 자, 재고 납부세액은 주의할 게 그걸로 끝이에요. 산식 정리 잘하고요. 재고 납부세액은 주의할 게 그게 끝인데 재고 매입세액은 산식 정리하고 주의를 해야 될 게 요거 얘 모르면 빵으로 한다 말고도 주의를 해야 될 게 진짜 중요한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얘가 체감률을 고려하는데 잘 보세요. 얘는 간이과세자일 때 기한이 경과해서 이제 일반이 됐죠. 근데 간이과세자는 과세 기한이 6개월이에요, 1년이에요. 1년이에요. 그러면 과세 기한이 경과될 때마다 체감률을 똑같은 체감률 써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하나의 과세 기한이 6개월이 아니라 1년이니까 체감률도 2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체감률도. 그래서 건물 구축물이면 5%가 아니라 왜냐면 경과된 과세 기한 수가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니까. 물론 마지막에 7월 1일 날 변경되면 6개월이 어쩔 수 없이 하나의 과세 기한이긴 하지만 그전에는 1년이 과세 기한이었잖아요. 마지막 변경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6개월이 하나의 과세 기한이긴 하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1년이 하나의 과세 기한이다 보니까 체감률은 2배로 뻥튀기 해가지고 건물 구축물은 5%가 아니라 10%로 이외의 가가사각 자산은 25%가 아니라 50%로 체감률 고려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과세 기간이 간이과세자일 때의 과세 기한이 경과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에서의 과세 기한은 1년인 게 원칙이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사실 재고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재고품은 21년도 6월 30일 이전에 구입한 재고품을 지금도 갖고 있다? 썩었죠. 그러면 재고품은 그렇게 오랫동안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건설 중인 자산이거나 감가상각 자산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건설 중인 자산도 오래전에 건물 짓기 시작한 걸 수도 있잖아요. 건물 짓기 시작한 공사 기한 자체가 꽤 길 수 있으니까. 자,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얘는 그런 일이 없지만 얘네들은 지금 지금 이게 예전에 간이과세자일 때에 매입한 거에 대한 간이과세자일 때 매입했으니까 그때에 대한 매입세금 등의 수취세공제 그때 당시에 간이과세자일 때 수취세공제 받은 부분을 뺀 나머지를 지금 현재 추가로 매입세 공제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21년도 6월 31일까지는 수취세 공제가 산식이 달랐죠. 그렇죠. 산식이 어떻게 했었죠? 이때까지는 수취세 공제가 매입 세금서 등에 대한 수취세 공제가 어떻게 됐었죠? 아까 매입 세액의 그렇죠. 매입 세액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냥 매입 세액의 업종 부가가치율. 그러면 굳이 공급 대가로 다시 만든 다음에 0.5% 할 필요가 없이 앞에 있는 게 매입 세액이잖아요. 그냥 이게 매입 세액이니까 매입 세액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곱한 금액을 빼는 거니까 이게 21년도 6월 30일까지 추간 재화는 요 자리에 얘를 집어넣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재고품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고요. 재고품은 21년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재고품이 아직까지 남아있을 리가 없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21년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재화는 요 자리에 얘를 넣어라. 왜냐하면 수취세 공제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매입세 끄집어내면 업종별 부가가치율만 남잖아요. 1-업종별 부가가치율로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감가상각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일에 속하는 과세기한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그러니까 가가상각 자산을 19년도에 취득했던 거야. 건물을. 그걸 지금 아직까지 갖고 있다. 19년도에 취득해가지고 건물을. 그러면 19년도에 취득한 날에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하래요. 가가상각 자산은. 그 이외의 자산은 일반 과세로 변경되기 직전일에 속하는 과세기한의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하고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계속 바뀌거든요.
감가상각 자산은 취득일에 속하는 과세기한의 업종을 부과치를 하고요. 이외의 자산은 일반 과세로 변경되기 직전에 속하는 과세기한의 업종을 부과치를 한다. 아무튼 업종을 부과치를 하는 거예요.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취득했던 자산이라면 21년도 6월 30일까지 취득했던 자산은 수취세액공제가 매입세액의 업종을 부과치로 곱한 금액을 수취세액공제를 했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끄집어내면 업종을 부과치율만 남는 거죠. 1-업종별 부과치율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고 납부세액과 재고 매입세액 계산하는 거에 대한 언급 다 끝났어요. 다 했습니다. 내용. 고생했어요. 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부터 바로 심화반 들어가는데 심화반은 뭐부터 한다고요? 지금 이렇게 자 부가가치세 내용 쫙 정리했으니까 부가가치세 내용 정리 또 빠르게 해주면서 좀 더 빠르게 할 거예요. 스피드하게. 한 달이 얼마 안 돼서 하는 거니까 스피드하게 정리하면서 그때는 이제 문제풀이를 좀 더 많이 좀 해보는 방향으로 그래가지고 좀 더 확실하게 자기 걸로 좀 만들어가는 과정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한다고요? 부가세 끝나고 법인세 하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소득세는 좀 적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중요한 거는 부가가치세 그리고 좀 법인세를 좀 더 강화시키자 약간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객관식 들어가게 되면 또 부가가치세부터 먼저 해서 확실하게 내 걸로 잡고 그리고 그다음에 소득세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법인세는 좀 칠 거 치면서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순서가 앞으로 아시겠죠? 네. 아무튼 기본반 수업하면서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우리 모의고사는 부가세 모의고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볼게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이게 공부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공부 시작하는 거니까 지금 좀 점수가 안 나오거나 아니면 욕심대로 좀 안 되거나 아니면은 막 지금 너무 긴장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시작이니까. 지금 이걸 한 걸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심화관도 공부하고 거기서 또 한 번 공부할 거고 거기서 또 한 번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또 객관식도 공부하고 또 한 번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객관식 끝나고 나면 본인들만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남아요. 한 달 이상 한 달 정도 남거든요. 객관식 하고 나면 그리고 한 달 동안 또 여러분들이 또 이제 막판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줘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계속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더 나더라도 몸 관리 잘하면서 마라톤이니까 몸 관리 잘하면서 가야 돼요. 이게 마지막에 무너지면은 다 말짱 꽝 되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체력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요. 잘 먹어야 돼요. 오늘 잘 드세요. 잘 먹어야 되고 체력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하고요. 그래야지 마지막에 안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금 점수 안 나온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점수 안 나온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맞춰봤냐 안 맞춰봤냐가 중요한 거지. 다시 다 맞춰보고 어디에서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났고 어디를 잘못 생각했고 어디를 내가 지금 지금 빵꾸가 났구나. 그 부분들을 다시 메꿔야 되겠다. 그렇게 체크만 하더라도 일단은 1차적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심화 과정에서 또 한번 실력 업그레이드 할 거니까 그때도 잘 쫓아오셔가지고 잘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믿고 끝까지 쭉 따라오시면 돼요. 뭐죠? 알겠습니다. 이걸로 기본반 수업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